스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 코스트 월드에 대한 반란 시작이라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반란군의 창시자는 유대인 골드렛 양자 물리학 박사라고 표현해 봤고요. 한국에서 최초 실전 분석 추종자는 스카이어, 바로 제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이름을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바꾼 거에 불과해요. 뭐 고상한 뜻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 머니투데이 리포트로서 코스닥 엑소더스 하편 보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해 가지고 이전 상장 이후 주가 수익률에 대한 이런 비교표들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옮겨놓고 주가 수익률이 좋은 데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다들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SK 오션 플랜트 여기 하나 분석을 좀 해봤고요. 향후 무학 소주죠. 무학 한번 해보고 싶고, LX 세미콘은 이미 제가 한번 했을 겁니다. 셀트리온도 했고, 동서가 이게 식품회사인지 아니면 동서건설, 아니 저 식품회사겠죠. PI 첨단 소재는 전에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요즘 신세계가 뭐 제대로 매출이 신장이 안 된다고 돼 있기도 하고요.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게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게 이게 반도체 계통인 것 같아요. 주로 저는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코스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코스닥에서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 지정 요건이란 거에서 뭐 활성화를 좀 해본다 해가지고 요건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은 지배구조에 대해서 한국 ESG 기준원의 기업 지배구조 평가 등급 B등급 이상,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회계 법인이 해주는 거에 따라서 틀리죠. 회계 투명성은 감사 의견 및 내부 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들도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못 살아. 짐 싸는 코스닥 대여들 더 큰 이유 있다. 기관 자금 유입 인지도 개선 기대감도 있고, 글로벌 세그먼트가 대안이 될까? 코스닥 시장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특별한 어떤 해결책이나 뭐 이런 거를 보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 이런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들 밥벌이 장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아직 한국회계기준원이 공식화하지도 못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ESG KIFRS 이 범위 내에 들어가서 S1, S2라는 환경 기준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올해 기준이 나온다고 그러다가 또 내년까지 연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금융 세력들이 너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금융 계통에서의 어떤 요건 이런 걸 하는데, 어디 뜬금없이 한국 ESG 기준원은 뭔 자격으로 이건 만드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거기에서 ESG 세 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거버넌스, 기업 구조인데, 지배 구조인데, 이런 게 회계법인이 하면 안 되나요? 어, 그리고 다른 인증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먹고 사는 먹거리들을 만드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도 LH공사하고 틀린 게 뭐 있냐 이게. 금융감독원이나 이따위들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 나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야 그 먹거리 좀 만들어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이 먹이사슬 구조들을 지들끼리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LH 공사가 무슨 감리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 출신들이 그런 거나 진배 없는 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증권 이런 계통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SG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인증기관도 이게 누구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은 뭐 어떤 기준원이라는 게 여기 있다면은 무슨 여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냐 이게요. 그런 법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고 지들이 먹거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기득권 세력들의 그 문제점들 아니냐 금융 세력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싶네요. 도입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라는 걸 뭘 지칭해서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동부건설이 전통적으로 그 표기 방법이 재고 자산의 변동이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원재료 사용액만 나옵니다. 그리고 DLENC도 마찬가지예요. 건설회사는 외주비를 그 변동비 성격으로 봐서 이렇게 그 제가 그 MC하고 OE하고 디커플링해서 분석에 들어가는데 이 두 회사가 이게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총제조비용은 제조 원가하고 동의어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빼기 기말재고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총제조비용을 모르기 때문에 총제조비용 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있다면은 매출원가에서 기말재고 더해가지고 기초재고를 빼면은 또 역으로 총제조비용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기말재고 기초재고 다 없앤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가 총제조비용이 돼버리고 총제조비용은 바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손익계산하는데 매출액 빼기 제조원가를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두 회사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매출원가 산식에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원가 회계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원가 회계 그 산식은 매출원가 산식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그 별도로 그 방송할 오션 SK 오션 프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추가 작업을 해 가지고 판매 관리비는 그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현장 가공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제조 원가란 게 뭐냐? 그러면은 제조 원가가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니까 요 재고 자산 및 소모품 사용액 요 그러니까 생산에 투입된 그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4,187억 원인데 이게 매출원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기업들이 매출원가 그런 거 속일 거 없다. 맨날 재고자산 변동해 가지고 뭐 분식 해결이 많니 스카이어 같은 데서 자격도 없는 놈이 허구한 날 분식 해결을 했니 많이 아주 속 시끄러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여론 형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됐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거의 1년 정도 지금 이걸 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그 3, 4분기가 되는 3분기 말쯤에 이런 거를 좀 보게 됩니다. 원가세계 코스트월드에 반란을 일으킨 세계 회사의 샘플을 지금 보셨습니다. 스루프 세계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회사들이 스루프 회계를 완벽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판적 해석을 해보면은 그간 재고자산의 증감을 가지고 영업손익을 조정했다면 재고자산의 증감보다 더 좋은 분식회계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회계 기준인 수주산업의 길을 터준 거다. 그게 뭐냐? KIFRS 1115입니다. 그거를 그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개정 과목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산이라고 선도적으로 그 계정명을 정해서 사용했고, 건설회사는 미천구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돈은 계속 쓰는데 매출 인식을 못하면은 적자가 나니까 어떡할 거냐. 아직 고객한테 청구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매출 인식을 해라. 그거를 회계 기준이 인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데 문제는 이 계약자산 미천구공사 진행률이 적합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문제로 또 떠오르게 되겠죠. 이거를 또 부적합하게 하면은 이것도 불식회계 아주 이 보물로서 수주산업에서는 요거 가지고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제조업은 이 절대 아직까지 이런 재고자산의 변동을 생략한 기업은 아직 제 눈에는 못 띄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재고자산의 변동에 마이너스로 표현된 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4조 4천억이나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재정가가 크게 늘겠죠. 그러면은 이 적자가 더 크게 났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어, 이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이 운영 비용에서 그러면 가공비가 나오죠. 그러면 제조 원가는 이 가공비에다가 이 원재료 사용액 요거를 더하면 이게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그 매출 원가보다 더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죠. 그러면 이익이 더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인 경우 이렇게 길지가 않아 가지고 그 밑에다가 추가로 작성을 했는데 이 증감액이 요거만큼 매출 원가가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재정가 75조면은 한 4조 4천억을 빼면은 매출 원가는 한 71조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표시하기 한 칸이 있어가지고 또 추가 작업해서 비교를 해드리면은 어, 판매 관리비,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가공비가 되겠죠. 그러면 재정원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 요구에서 가공비를 더한 게 재정원가가 되겠죠. 재정원가가 31조 7,900억 되는데 매출원가는 31조 4,900억. 이 2,952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금액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다.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낮추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실제 들어간 거로 매출액에서 재정원가를 빼자 하는 게 수주산업에서 일어난 조그만 반란인 것 같습니다. 100% 수주산업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죠. 우연히 동부건설부터 시작했는데 DLENC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은 수주산업인데 SK 해양플랜트가 또 그렇게 했고 세 군데 정도면은 충분히 이 어떤 샘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이 영업이익을 2,952억 원을 줄일 만큼 용기 있는 그런 데는 없을 거예요. 갭이 재고자산은 변동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 원가를 매출 원가로 대체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수주산업에서 일부 수주산업에서 회계연도 안에 쓴 비용은 모두 반영한다는 기준 컨셉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쓴 돈은 다 쓴 돈이지 뭔 그걸 또 재고에 넣어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원가가 한 200년 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제 저성장 구조 속에서는 지금 원가 회계 매출원가 산식은 약발이 떨어졌다. 유효성이 이제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수주산업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가공비가 배부된 재고로서 재고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대신 미청구공사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청구하기 전이라도 공정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주는 회계기준이 숨통을 터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을 아예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이 발생한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왜 그러냐, 그쪽 그 사람들 얘기라면은 아마 이게 상상 소설이겠습니다만 이젠 의심받기도 지겹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해 했는데, 웬걸, 야 니들 계약자산이 있는 거 그건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답변은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미청구공사 진행률 평가액은 적합하게 평가했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나한테 증명을 해줄래?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조선업인 경우에는 성급협회 검사가 그거만큼 계약자산액을 측정했느냐, 건설업인 경우에는 감리단의 검사가 적정했느냐, 공정 진행률이. LH공사 같은 경우에 나간 놈이 그 공사 감리까지 또 맡아서 하니까 그놈이나 다 도둑놈들인데 뭘 믿겠어요? 못 믿지, 못 믿지. 선거협회는 나름대로 그 우리나라 선거협회 말고 어, 저 영국계 주로 이런 데가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선거협회 그 심볼로 내가 그 인정을 하기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요거 여기 R이 있는 건데 그쪽에서 선물을 좀 받았던 건데 로이드 선거협회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로이드의 심볼이 되겠어요. 제조업에서 매출원가 산식 대신 제조원가를 매출원가로 대체한 기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에서 제조 원가를 매출 원가로 대체한 기업이 향후 나올래는지 좀 두고 보도록 하죠. 쓴 비용은 당연연도에 다 떨어버린다 하는 정신, 그거만큼은 내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제조 원가는 생산량 기준인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저기는 생산량이 아니고 매출량으로 떨어라. 그게 맞는 거지. 상품 유통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상품 매출액에서 뭘 떨겠어요? 상품 매출원가라는 게 판매 수량 아니에요. 상품 판매 수량.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제조업이라고 뭐 특殊하게 무슨 어마무시하고 그런 업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라면 가게 저도 생각해 보면 되고요. 라면 가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남겨뒀다. 어공 뒤흔든 늘공. 이런 용어도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어공이라는 것은 어쩌다 공무원, 그 다음에 늘공은 늘 공무원이라는 건데, 조사 과정에서 직업 공무원 출신인 늘공과 정치인 학자 출신인 어공의 입장이 갈렸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 여기 사무차장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차장이 이번 감사를 주도했대는데 딱 보니까는 좀 얼굴에 믿음이 가요. 떡대가 일단 마음에 들어요. 왕년에 운동이라도 좀 한 친구 같아요. 생긴 것도 뚝심 있게 생기고 그러니까 감사도 제대로 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원전 사태를 보며 공직사회가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차피 다 드러난다는 것이며 둘째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 피해는 결국 늘공이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게 약해 빠진 그 공무원 아새끼들의 얘기예요. 어, 미국의 그 법무부 장관 스토리를 유명 유튜버고 슈카골드가 얘기한 건데 자기는 절대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방송이라고 얘기했지만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소개가 뒷면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멈춘 연준, 한원의 시선은 다시 물가로, 물가 흐름 미리 보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주목한다. 8월 대출금리 추이는 내주 가중평균금리 발표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우리나라의 그 금리 정책은 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KB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의 임무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임을 분명히 했다 하면서 현재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3.5%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비자 물가는 3.4%로 상향 조정한 점에서 보듯이 물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 전망이라고 말했다. 근데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이보다 더 뛰었죠. 우리는 뭐 10%, 20%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그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또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상징적으로 극단적 물가 안정과 극단적 금융 안정의 이 바벨 전략은 뭘로 이룰 수 있을까? 현재 뭔지는 모르지만 금리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금리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가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칼국수 먹기도 겁나네. 맛집 간 직장인 깜짝 놀란 이유. 안혜원 기자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짜장면 1년 새 11% 뛰어. 평균 가격명에 6,992원, 칼국수 6.4% 올라 8,962원. 그러니까 한 7,000원, 9,000원 이렇게 돼서 칼국수가 더 비싼 거로 되어 있어요.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짜장면이다. 지난해 8월 평균 6,300원이던 짜장면 한 그릇이 올해 8월 거의 7,000원으로 11% 뛰었다. 주요 서민 외식 중 짜장면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지난 1년간 식용유와 밀가루, 양파, 설탕 등 주재료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 중에서 설탕과 치즈, 콜라 등 18개 품목의 8월 가격이 전달보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관 식자재에 대한 그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랐다 얘기해서 저도 좀 가끔 그럽니다만은 직장엔 밥 먹시 요즘은 기념일에도 가족 외식 대신 고기를 사와 집에서 구워 먹는 식으로 직접 해 먹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가 많이 갈 거예요. 그저껜가 어저껜가 도쿄 라면 가게 도산한 내용 일본 뉴스를 소개를 했는데 전년보다 250% 도산 기업이 늘었다는 얘기죠. 빈부격차 소비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음식값 상승에 따라서. 그래서 가성비가 아니고 시성비로 돈을 세게 내면서도 맛을 느끼고 최하 1시간 코스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선호하는 부유층이 생기고 나머지는 더 싼 데를 찾아서 움직이는 빈곤층의 양극화 현상이 더 보이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제 자신도 저렴한 식당을 찾는 저소득층의 일상을 보게 된다. 이 속에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음, 진짜 싼 데 찾아서 갑니다. 짜장면 3,500원짜리 찾았어요. 그래서 짜장면 3,500원짜리 그거 한번 먹으려고 일주일에 한번 시내 나가기도 합니다. 곱빼기가 3,500원이어서 곱빼기가 그런 데를 찾아서 갑니다. 돈 몇천 원 아끼려고 거기까지 일부러 나가는 거가 아닌데 네, 일이 있어서 나갈 때 그냥 기하면 거기 들려서 싼 거 먹고 먹는다 이런 전략 정신으로 지금 가게 돼 있다 이게요. 명동 칼국수 같은 거 우리는 이제 먹기가 싫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본 관광객들이 여행을 오면은 명동 칼국수가 아주 코스라는데 그 관광객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는지 몰라도 칼국수가 뭐 그렇게 비싸요. 지금은 뭐 벌써 한 10년 전에 먹어봐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받아 처먹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칼국수 원가가 그렇게 뭐 그러면은 그게 이 임대료에다가 무슨 인건비에다가 뭐 저저저고 해서 또 그 원가를 또 빼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슈카월드가 방송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 이마트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그 이마트 분석했던 거 요거는 그 9월 24일 그 주가입니다. 연초가 98,000원인데 그 내려갔죠. 장부 가격이 세상에 18% 수준뿐이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냐 이게 이건 자존심이 정영진 씨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좀 뭘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2조 원도 안 돼요. 1조 9천억 원뿐이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고, 정영진 씨가 그 대주주고, 이영희 씨가 있고, 이명희 씨가 있고, 외국인이 27.52%로 더 높아요. 골드만, 모건스탠리, JP모건, 메릴린치, 유명한 그 외국 투자기관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분석했을 당시에 그 비율이고, 현재는 26.36%로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장부상으로 현재 그 유형자산류, 고정자산, 비유동자산 쪽에 보면은 비유동자산만 그 거의 18조 원 회사입니다. 종속기업이 한 8조 원 정도 되고, 유형자산이 거의 한 7조 원 정도 되고, 투자부동산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2022년도에 스타벅스 집은 또 추가로 인수했다는 얘기도 소개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 플러스 옥션, 이거를 또 3조 4천억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그렇게 큰 해를 인수한 회사가 어떻게 장부 가격의 그 18%뿐이 대우를 못 받느냐. 요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영자 쿠팡의 이 시가총액, 경쟁자 한화 40조 원이랍니다. 이런 걸 들어보면은 미국에다가 상장했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 뭐 이런 거를 국내에서 또 입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금감원 사이트에 가면은 끝없는 영업이익의 하락이다. 이마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계통의 그 경쟁자를 보면은 쿠팡이 적자를 보면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마트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에 뛰어넘을 것 같다는 얘기고, 롯데가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2018년만 하더라도 업계 1위였는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남들은 더 약진하고 있는데 롯데 쇼핑 쪽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데도 다시 진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슈카월드는 CEO 덕 멜리온 맥밀런 월마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고객들이 할인을 찾는 것은 월마트에 도움이 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집단이 더 자주 우리를 방문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짜장면 아까 3,500원짜리 찾아가듯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식품관에 아마 그 한 4,000원짜리 짜장면만 하더라도 매진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어디에 돈을 투자했어야 할까? 대형마트는 결국 싼 가격과 식품과 음료 아니냐? 존재 가치가. 대형마트들이 먹거리 공급망을 혁신했냐? 그동안에. 그러니까 안 하지 않았느냐? 매일 뉴스에 나오는 도매가는 급락했는데 소매가는 왜 그대로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이제 재래시장 더 싼 데 찾아가려고 그러고, 또 남들은 뭐 마트가 문 닫으면은 재래시장이 잘 될 거라는데, 결과적으로는 마트도 닫으면은 재래시장도 안 되더라 하는 무슨 통계가 나왔다는 뉴스도 있어요. 어쨌든 고객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이마트, 대형마트의 존재 가치가 결국 저렴하고 저렴한 식품과 음료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을 더 해가지고 무슨 스타벅스를 인수하느니 무슨 G마켓을 인수하니 있다 있고 말고, 니들 본연의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해봐라. 그럼 재래시장 안 가고 또 편의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월마트를 또 찾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물론 규모의 경제가 틀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지금 이마트 그 주가가 장부 가격의 18% 대우밖에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자업자득이다.
더 좀 노력을 해서 주가가 오르도록 이마트에 가면 싸요라는 인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롯데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코리아 트레이드 볼륨 시즈 샵 드랍 어몽 OECD 멤버스. 뭐 영어로 내가 왜 가져왔죠? 자관 한국 OECD 회원국 중 교역 규모 급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문별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회복 지연, 수출 감소, 유가 급등의 수입 위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또한 한국 육아휴직급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요거를 이정현 기자가 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중국 회복 지연, 그 다음에 뭐 이런 식들을 표현하는데 마치 한국 무역이 좋아지려면은 중국이 회복되어야 하는 어휘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은 이제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야말로 탈중국 정책으로 가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 중국에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코리아 헤럴드도 중국 회복 지형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미국을 얘기할 때는 아주 까발기면서 중국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들 표현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 중국 경제 추락하는 거가 아주 속 시원해서 죽었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죽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하지만은 좀 적절한 용어가 없어가지고 또 얘기하지만은 북한 용어를 빌어서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를 다 같이 전 국민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한미동맹 70년 번영을 위한 동맹 노석적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은 적어도 지금까지 한미동맹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70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이 기사를 좀 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 베트남 참전했었죠. 그때 솔직히 돈 벌었습니다. 이라크에도 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전투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평화유지군 쪽으로 그 참여를 또 했죠.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간접적인 인도적 그 지원, 간접 전쟁 물자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보고 그런 거기 때문에 K-팝에 씨를 뿌렸다. 70년 전 두 나라의 진격은 휴전선에서 멈췄지만 자관 우리나라 그 미팔군 무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가수들이 생기게 됐죠. 현미 씨라든가 이봉조 씨라든가 우리나라 가수들은 다 미팔군 무대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케이팝까지 발전을 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해가지고 그 뭐 쭉 여러 가지 긴 사진이 있는데 이거 화생방 그 연습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고요. 어, 미군 그 부대에서 그 쏘아 올리는 포탄이고 그 다음에 장갑차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제210 야전 포병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 화생방 훈련 때 깨끗이 그 샤워 시키는 이게 그 트럭이죠. 트럭 전투 차량 트럭 요거는 그런 모습을 찍은 거네요.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을 끝내기 위한 잠정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거래는 아직 없습니다. 앤드루 돌턴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 자동차 노조만 파업을 한 줄 알았더니 자동차 노조 파업 전에 그 헐리우드에서 작가 파업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뭐 작가 이렇게 하는데 저간 한 5개월에 걸쳐서 파업을 했는데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사전 투표가 있는데
그 완전히 그 이 잠정 발표가 그 공적인 발표가 되기 전까지 파업은 계속된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피켓은 내려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은 이 그 작가들의 그 노조를 이쪽에서는 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 이 표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인 옛날 그 산업혁명 때 길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중세 상공인들의 표현이 길드죠. 장인정신. 그러니까 이제 작가도 그 작가 정신에 의한 길드 이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냥 노조라고 자동차 길드, 작가 길드 뭐 이렇게 해도 좀 좋지 않겠나 싶어요. 참신한 그 용어로 다시 들려옵니다. 미국 작가조합이 그약 11,500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에, 그 쇼에 출연한 작가진의 규모, 대본 제작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한 문제로 일들을 그만두었다. 요즘 인공지능의 문제가 일자리까지 좀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써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네가 그 대본 쓸 바에야 근데 우리가 당신 왜 돈을 주겠느냐 뭐 이런 문제도 논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업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배우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논의는 안 되고 있다. 덩달아서 이제 배우들까지 이제 그 일을 못 하고 있는데 배우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아마 그 주연 배우 이런 급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는 평 엑스트라부터 해가지고 중견 배우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겠죠. 헐리우드라는 게 영화 산업의 그 메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작가도 노조가 있군요. 그거를 노조라고 얘기 안 하고 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한국 기업 탈중국 속도 내지만 완전 철수는 한계. 조선 비지에서 했는데 2분기 대중투자금 전년 대비 53% 감소했고 공급망 재편의 현지 사업 축소 있다라고 있지만 중국 시장 대체 어려워 신중론 고개. 요게 한중일 그 회담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시진핑이가 한국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거에 호흡이라도 맞추는 듯한 이런 뉴스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네요. 중국 경제가 느리게 회복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매우 안타깝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려가는 게 중국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중국도 자업자득인데 중국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 우리가 잘 돼서 중국이 잘 되는 그런 산업 모델을 만들 생각은 못하고 이게 의존적인 그 사대적인 이런 말씨 중에서도 아직도 사대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진짜 그 자존감이라든가 자주독립 정신이라든가 이런 정신이 있는 인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일중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정치적 상황에서 호응하는 친중적 기사 같다. 중국을 걱정해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 중국만이 아니라 이유도 하락세임은 객관적 사실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 부진 직격탄 3분기 한 제조업 생산 제자리 3분기도 우리가 안 좋다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반도체 부진의 영향에 따라서 다 같이 안 좋을 것 같고 건설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좀 가져 보고 주택 매매 가격이 조금 그 상승 전환했다는데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이 경인 지방 서울 경인 지방 주택 가격도 안정세가 된다는 얘기는 오르면서 안정세가 아니고 내리면서 안정세로 연착륙을 하도록 우리가 거꾸로 유도를 해야지 건설업 잘 된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잘 돼야 잘 되는 건데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그 부동산 버블 저는 그 버블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그 부동산 가격이
뭔 놈의 그 시멘트 가지고 뭐 얼마 안 되는 게 수십억씩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 돈이면 차라리 개인주택을 짓고나 말지. 이게 그냥 상식이 안 통하는 걸 가지고 그게 뭐 경제가 좋아졌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 혼돈의 정치라고 해서 바이든이 이 법무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 법무장관이 특검 임명을 했는데 트럼프가 임명했던 그 사람이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수사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그 특검을 했는데 헌터 바이든 그 바이든 대통령 아들내미를 특검을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적당히 해라. 바이든이 그렇게 속으로는 얘기하더라도 자기가 임명했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헌터 바이든이 검찰과 사법 괴뢰를 시도 중이었다. 그리고 그걸 풀리 바게인, 바게인이라고 바겐세일 할 때 바게인. 뭔가 그 협상 시도를 했는데 뭔가 불법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자녀를 기소한 것이다. 헌법 아니 그 역사상 최초랍니다. 이런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객관적인 사실을 했을 때는 클린턴의 이 루인스키 성 스캔들 사건 있었던 건데 우리는 다 잊혀져 버렸죠. 클린턴 그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이 여사도 그 야망 때문에 지 남편을 잘못해도 그냥 이 쳐다보고 있는데 저 새끼를 이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갖다가 그냥 대불고 있지 하는 눈빛 같기는 해요. 이게 1999년 플리처상 수상을 했던 사진이랍니다. 남편을 끝까지 두둔했던 힐러리가 남편을 바라보는 사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바이든이 그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클린턴 그 시절에 이 루인스키 성 스캔들 사건을 그 조사했던 법무부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직을 한다니까 막강한 파워 같습니다. 한동훈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더 무서울 것 같네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직을 한다. 음, 이런 거요. 그 안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이 법 적용에 있어서 어, 그 전임 대통령이라든지 또 뭐 그 객관적으로 또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총장까지 했었나 뭐 그런 걸 빗대어서 반면교사 삼는다 이런 정치적 목적의 뉴스는 아니라고 굳고 얘기하지만은 그걸 방송을 하게 되면 그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말장난이다. 본인의 색깔도 어떤 경우에는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는 좌우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하든지 그런 거에 그 맞추어서 제가 그 방송한 내용을 인도하고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가지고 지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꼭 어느 쪽이 레프트고 어느 쪽이 라이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번 G20 회의에서 이런 회랑을 만들자. 인도, 중동을 통과해가지고 유럽하고 얘기하는 경제 회랑을 만들자. 중국의 1대1로 무시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유엔 회의에서 G77과 자기네 플러스에서 자기네들이 남부의 일부로 생각한다. 글로벌 사우스의 남부의 일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원래 그 국방부 애들이 아니 나라들이 헤게모니를 잡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글로벌 사우스로 갈게요라고 꼬리 내리는 표현인지 어떤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저항 세력 아니 미국과 대항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세상은 뭔가 이렇게 그 균형이 돼야 되고 좀 여기 그
하이퍼 어그레시브 이 혁신적 어그레시브 공격적 이것이 꼭 이쪽은 좌파라고 한다 그러면은 힘이 약해졌을 때 더 독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쪽을 물라 그럴 거다 이게. 그 중간에 타협은 없다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nothing in here.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물어뜯는 거로만 주 목적을 가지고 있지. 현재 우리나라 좌파가 그 정권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요 모양새로 지금 이빨 드러났고 물어뜯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좌우 대칭 극단적이긴 하더라도 균형을 이루는 그런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은행 횡령 사건 요거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